네 아들이 너 팔아먹고 튄 거 다 알아. 맞으면서 이래. 이 나이에 갈 데가 어딨어. 80 넘은 시어머니의 뺨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 뺨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동네에서 봉사상을 3번 받은 착한 사장의 주방 안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수술비 200만 원을 들고 그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이 삐져나온 걸 봤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사장이 아니라 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식약처 30년 식당 수백 곳의 문을 닫게 한 며느리의 전율의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61살 식약처 출신 며느리가 식당에서 맡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벌이는 전율의 복수극입니다. 30년간 식당의 문을 닫게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시어머니를 때리는 식당의 문을 닫게 할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축축한 하수구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뒤엉킨 골목이었습니다. 5월인데도 덕산시장 안쪽 골목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서 콘크리트 바닥이 서늘하더군요. 이정은 61살. 식약처에서 30년간 전국의 식당 주방을 들여다본 뒤 6개월 전에 퇴직한 저는 그 경력으로 식품 안전 컨설팅 사무실을 10빈 점포를 찾아 이 시장까지 왔습니다. 굳이 도시 서쪽 끝 덕산시장을 택한 이유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사시던 동네에서 가장 먼 시장이었거든요. 빈 점포의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맞은편 유사장내 국밥 주방 안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거대한 설거지통 앞에 구부정하게 서 있는 노인이 보였거든요. 절뚝거리며 그릇을 나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유리창에 댄 손이 굳었습니다. 장옥분, 80이 넘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째 연락을 끊고 살던 시어머니가 이 어두운 골목 안 국밥집 주방에서 갈라진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과 연을 끊는데 대단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5년 전 남편 박진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왔죠. 5천만 원. 그 돈을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 박도연에게 통째로 넘겼습니다. 형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연이가 사업만 살리면 다 갚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그 말이 3년이 지나도록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은 큰아들의 보험금으로 살아있는 둘째를 챙긴 거였죠.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명절에도 제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지금 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주방 밖에서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 관절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왼쪽 무릎은 걸을 때마다 바깥으로 꺾이더군요. 30년간 식당 주방을 단속해온 제 눈에도 처음 보는 수준의 과로였습니다. 그날 밤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부은 손가락이, 눈을 뜨면 꺾이던 무릎이 떠올라서 돌아눕기를 수십 번 반복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200만 원. 관절 수술비를 봉투에 넣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3년간 차단해놓고 이제 와서 돈 봉투를 쥐고 찾아가는 꼴이 뭔지 저도 모르지 않았죠. 그래도 발이 덕산시장을 향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2시 주방 안은 기름과 수증기가 뒤섞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선 저의 귀에 고함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국물 찌꺼기를 왜 버렸어? 내일 또 쓸 건데. 사장 유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좁은 주방 벽을 때리며 울리는 그 고함에 설거지통 위의 수증기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맨 무릎을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리가 안 좋아서 그릇을 놓친 거예요. 유재호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들이 너 팔아먹고 튄 거 다 알아. 이 나이에 갈 데가 어딨어. 맞으면서 이래. 이 냄새나는 늙은 거사. 찰싹. 유재호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왼뺨을 갈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더니 입술 끝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동네에서 봉사상을 3번이나 받은 그 착한 사장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 아래로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는데 뱃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올라서 두 감각이 뒤엉켰습니다. 이 사람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봉투를 쥔 채 주방 안으로 뛰어들었죠. 유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뭐야? 주방에 왜 들어와? 유재호가 기름에 절은 손으로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는 제 눈에 바닥에서 일어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군요. 정은아, 왜 왔어? 제발 그냥 가. 시어머니가 뺨을 감싸는 대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맞은 자신이 아니라 저를 먼저 끌어내려는 거였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재호는 설거지통에 기대서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러. 이 할머니가 그릇 깨먹고 사고치는 걸 내가 봐주는 거야. 나 아니면 이 할머니 누가 써?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은 힘이 세지더라고요. 부은 관절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끌다시피 해서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식당 밖 골목. 오후 햇살 아래서 시어머니의 왼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붉은 손자국 위로 입술 끝에 맺힌 피가 마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괜찮다. 시어머니의 눈이 한 번 떨렸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이자를 못 갚는다. 이자. 그 두 글자에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거들떠보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돈 받으면 갚을 체면이 없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매는 등이 주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 등이 5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등과 같은 사람의 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쥔 채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5월의 오후 햇살이 등을 때리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자. 누구한테 갚는 이자인가? 3년 동안 대체 무엇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 30년 동안 식당의 거짓말을 찾아낸 눈이 정작 제 시어머니의 삶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덕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겠다 싶은 몸으로 매달리는 그 이자의 정체를 알아야 했거든요. 국밥집 앞을 지나치지 않는 길로 돌아서 시장 안쪽 과일가게 앞에 섰습니다. 좌판에 수박을 쌓고 있던 주인 허수님 씨가 저를 올려다봤죠. 67에 이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유사장 내 국밥에서 설거지하시는 할머니 혹시 아세요? 허수님 씨가 수박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아들이 빚을 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빚 이자를 갚으려고 2년 가까이 저기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가슴팍에 무거운 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빚, 그 아들이 박도연인지 아닌지는 허수님 씨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유 사장이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전에 일하던 아주머니 둘도 버티다 못해 나갔는데 옥분 할머니만 남은 거죠. 허수님 씨는 수박 좌판 위에 파리를 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약점 잡아서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는 게 저 사람 수법이에요. 밖에서는 봉사상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30년간 식당에 거짓말을 파헤치던 사람이 제 시어머니의 식당은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허수님 씨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허수님 씨에게 조금 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근무 조건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귓불이 뜨거워지더군요. 새벽 4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하루 11시간, 월급 90만 원, 거기서 식대 8만 원, 그릇 파손비 5만 원, 청소비 3만 원, 매달 16만 원이 공제되어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74만 원이었습니다. 74만 원. 팔순 넘은 노인이 하루 11시간 뼈가 갈리도록 일해서 받는 돈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제 등을 때렸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부당공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유재호가 저지르고 있는 위반 목록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를 막았거든요. 여기서 잘리면 이자를 못 갚는다. 신고하면 유재호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일자리를 잃죠. 일자리를 잃으면 이자를 못 갚고 그 빚이 어디서 온 것인지조차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시어머니가 더 위험해진다. 30년 동안 길러온 판단력이 감정을 눌렀습니다. 이틀 뒤 저는 국밥집 맞은편 분식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시켜놓고 창 너머로 주방 안을 살폈죠. 점심 손님이 가득 찬 낮 12시. 유재호는 홀에 나와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시어머니가 국밥 그릇을 나르자 유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목소리가 분식집 창문 너머로도 들렸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착한 사장, 어르신 공경하는 사장. 유재호의 얼굴에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마자 유재호의 표정이 벗겨졌습니다. 마스크를 벗듯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설거지 속도가 왜 이 모양이야. 그릇 하나에 30초 안에 끝내. 1시간 전에 어머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던 그 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설거지 속도를 높였고 부은 손가락 사이로 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젓가락만 쥐고 있었답니다. 같은 날 저녁 시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연립주택 3층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었고 현관 옆 화분도 시어머니 것이 아니더군요. 옆집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 할머니요? 2년 전에 나가셨어요. 빚쟁이가 찾아오는 바람에 이사했을 거예요. 빚쟁이? 그 단어가 이자와 나란히 놓이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은행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시장 근처 부동산을 3군데 돌고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보고 약국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죠. 시어머니의 현재 거처가 시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반지하 월세방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를 먼저 찔렀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더군요. 작은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장판 위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파스와 소염제가 담긴 약봉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거무튀튀한 벽지 위에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가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의 팔이
저를 감싸고 있는 그 모양이 어제 저를 주방 밖으로 끌어내던 그 팔과 겹쳤습니다. 곰팡이 핀 벽 위에 30년 전 시어머니의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이 방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이 사진을 보고 잤던 겁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방 안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벽에 붙은 결혼식 사진으로 갔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한 거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지방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한테 돈 넘긴 게 내 잘못이다. 그 애가 사업 살리면 형수한테 갚겠다고 해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목소리가 바닥을 기듯 낮았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해서 돈이 사라졌어. 도연이는 연락이 끊기고 돈은 없어지고 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빚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 반지하 특유의 반쪽짜리 하늘이 보이는 쪽으로. 그건 내가 알 거 아니다. 누구한테 빌린 건데요? 이자가 얼마예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유재호에게 맞을 때도 나오지 않던 표정이 지금 나오더군요. 무너지기 직전에 간신히 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200만 원.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술부터 하세요. 무릎이 이러면 일도 못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 돈 받으면 갚을 체면이 없다고 했잖아. 체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체면이 문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반지하 방 벽이 울리더군요. 정은아, 나는 내가 원망할 줄 알았다. 3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한 거 당연하다 생각했어. 내가 진우 보험금을 날렸으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다. 남의 돈으로 갚으면 그건 또 빚이야. 남의 돈. 시어머니에게 제 돈은 남의 돈이었습니다. 3년간 연락을 끊은 며느리의 돈은 가족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제가 만든 거리의 무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빨래줄에 걸더니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서 약봉투에서 소염제 2알을 꺼내 삼켰습니다. 그 뒷모습에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빚의 실체. 도연이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라면 그 빚은 얼마이고 어디서 빌린 것인가. 빚쟁이라는 옆집 주민의 말과 이자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합치면 은행이 아닌 사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유재호의 지렛대. 시어머니가 뺨을 맞고도 잘리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건 이자 때문이지만 유재호가 단순히 저 임금만으로 시어머니를 붙잡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쥐고 흔들고 있다면. 셋째, 시어머니의 벽. 시어머니는 빚의 규모도 채권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뒤에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5월의 저녁 노을이 번지는데 시어머니의 반지하 방에는 그 노을빛도 반쪽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핀 벽 위에 붙어 있던 제 결혼식 사진. 3년간 차단해 놓은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매일 밤 바라보며 소염제를 삼킨 시어머니. 저는 그 3년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빚의 실체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4시에 출근한 뒤 저는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은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잠기지 않았더군요. 방 안은 파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벽 위에 결혼식 사진만 변함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래줄에 눈이 갔습니다. 낡은 작업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기름때가 빠지지 않아 누런 얼룩이 얼기설기 박힌 그 앞치마의 주머니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뭉치가 잡혔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은이한테 돌려줄 돈 5천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한 기록이 이어지더군요. 3월 74만 원 중 3만 원 저축. 4월 74만 원 중 2만 원 저축. 5월 74만 원 중 15,000원 저축. 달마다 줄어드는 저축액이 시어머니의 생활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름에는 3만 원을 모으던 것이 겨울에는 5,000원으로 쪼그라들었더라고요. 2년 가까이 빼곡하게 적힌 기록의 맨 아래 합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68만 원. 팔순 넘은 노인이 하루 11시간씩 그릇을 닦고 뺨을 맞고 소염제로 끼니를 때우며 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목표 5천만 원의 1%. 구겨진 종이 위에 숫자가 흐려지는 게 제 눈에 물이 찬 건지 시어머니의 펜이 번진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종이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아닌 기계로 인쇄된 문자 내용이었죠. 박도연 연대보증 채무 5천만 원. 월 이자 40만 원. 미납씨 법적 조치. 강만수. 여러분, 월 이자 40만 원. 원금 5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면 연 이자율이 96%입니다.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였습니다. 종이 뭉치 중간에 시어머니가 직접 쓴 긴 문장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해서 빛에 비춰야 읽히더군요. 도연이가 형수 보험금으로 사업 살리면 갚겠다고 해서 넘겼는데 사업이 망해서 돈이 사라졌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다. 정은이한테 내가 직접 벌어서 갚아야 한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3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둘째에게 넘긴 것은 큰아들을 버리고 둘째를 편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의 거짓 약속에 속은 것이었죠. 그리고 3년간 연락이 끊긴 진짜 이유는 배신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났습니다. 죽은 아들 보험금으로 살아있는 아들 챙기는 사람.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전화를 차단하고 명절에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것이 그 말보다 더 깊은 칼이었을 겁니다. 메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쓴 세 줄이 있었어요. 정은이에게 돌려준 금액 0원, 모은 금액 68만 원, 목표 5천만 원, 0원, 2년 동안 단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래 목표 5천만 원이라는 글씨가 떨림없이 또박또박한 것이 시어머니의 고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한 손. 명절에 시어머니의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한 손. 그 손이 지금 시어머니가 2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적은 기록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재호의 멱살을 잡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종이 뭉치 사이에 끼어 있던 독촉 문자 인쇄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강만수, 사채업자의 이름이었죠. 30년 경력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월 이자 40만 원, 연 이자율 96%,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96%는 그 5배에 가까운 불법 고금리였습니다. 계산을 더 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2년간 갚은 이자 총액은 약 960만 원. 법정 이자율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이자는 약 200만 원. 나머지 760만 원은 불법 초과 이자이며 이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대보증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면 주채무자인 도연이가 잠적한 상태에서 보증인에게만 이자를 물리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했죠. 종이 뭉치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강만수의 연락처, 박도연의 채무 금액, 시어머니의 저축 기록, 독촉 문자 내용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간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촬영할 때는 한 번도 떨리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앞치마에서 나온 종이 앞에서는 카메라가 흔들려서 3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종이 뭉치를 원래대로 구겨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치마를 빨래줄에 다시 걸면서 그 누런 얼룩을 다시 봤습니다. 기름때인 줄 알았던 얼룩 중에 갈색으로 바랜 것들이 있었어요. 설거지통에 담갔던 손에서 번진 피가 마른 자국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을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아침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해야 할 일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 유재호. 80 넘은 노인의 약점을 쥐고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뺨을 때린 사장. 봉사상을 3번 받은 착한 사장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둘째, 강만수. 법이 허용하는 이자의 5배를 물리며 시어머니의 피를 빨아온 사채업자.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불량식당의 거짓말을 찾아내고 증거를 모으고 문을 닫게 한 경력. 그 30년을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쓸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한테 돌려줄 돈 5천만 원. 모은 금액 68만 원. 시어머니는 이 속도로 가면 5천만 원을 모으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매달 2만 원, 3만 원씩 적어 내려간 것이었죠.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겠다고 도달할 수 없는 숫자를 향해 구겨진 종이 위에 연필을 눌러 쓴 시어머니. 그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매일 새벽 4시에 주방으로 걸어간 시어머니. 저는 그 앞치마를 벗겨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벗을 수 없다면 제가 벗겨드려야 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종이 뭉치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윤세라. 식약처에서 제 밑에 5년을 붙어있던 후배였죠. 35, 지금은 덕산 지역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한번 멈췄습니다. 후배한테 부탁하는 것은 사적 감정을 공적 영역에 끌어들이는 일이었거든요. 30년간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선을 제 발로 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정은이한테 돌려줄 돈 5천만 원. 모은 금액 68만 원. 전화를 눌렀습니다. 세라는 2번 만에 받더군요. 선배님, 세상에 퇴직하시고 처음이시잖아요. 세라야, 부탁이 하나 있어.
세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5년을 같이 일하면서 배운 거였죠. 덕산시장에 유사장 내 국밥이라고 있어. 그 식당 점검 이력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세라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정기 점검 전부 양호 판정이요. 그거 믿어? 솔직히요? 세라가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점검 날짜가 잡히면 그 식당 사장이 전날 밤에 대청소를 하고 직원들한테 좋은 말만 하라고 협박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30년간 현장을 뛴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압니다. 사전에 날짜를 알려주는 정기 점검으로는 유재호 같은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였죠. 세라야. 그 사장이 직원을 때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80 넘은 할머니를 뺨을 때리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뜯어. 내가 직접 봤어. 세라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이 후배는 현장에서 노인 학대 사례를 마주칠 때마다 주먹을 쥐던 사람이었거든요. 선배님, 그 할머니가 누구세요? 우리 시어머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하면 되는지 말씀하세요. 저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재호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날에 맞춰서 점검을 실시하자고. 그날은 한 달 뒤 열리는 덕산시장 모범 상인 봉사상 수상식 당일이었습니다. 봉사상 수상식이요? 응. 그 사장이 올해도 후보에 올라 있더라. 세라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직원 때리는 사장이 봉사상을요? 그래서 그날이어야 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다시는 못 올라와. 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점검 통보는 3일 전에 하면 됩니다. 수상식 당일에 현장에서 통보하면 사전 준비를 못해요. 제가 일정 맞춰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켰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는데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앞치마 주머니에 메모를 떠올리면 선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부터 저는 매일 점심시간에 국밥집 맞은편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유재호의 이중생활을 관찰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그 분식집에서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국밥집 주방 보조로 일하는 62살 아주머니였어요. 오후 3시에 퇴근하면 어김없이 분식집에 들러 어묵 국물 한 잔을 마시더군요. 사흘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인사가 되었고 나흘째 되는 날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도 매일 오네. 혼자 장사해요? 시장에 가게 낼 자리 보러 다니는 중이에요. 순자 씨가 어묵 국물을 호호 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꼬를 틀었습니다. 맞은편 국밥집 장사 잘 되던데 일하기는 어때요? 순자 씨의 어묵 국물을 드는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순자 씨의 얼굴을 가렸다 벗겼다 했죠. 잘 되긴 하지. 일하기가 어떠냐고? 순자 씨가 국물 그릇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사장이 옥분 할머니한테 유독 심해요. 나이 많아서 느리다고 뺨을 때리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빼는 건 우리한테도 다 해요. 우리한테도요? 나도 1년째 당하고 있어. 그릇 파손비, 청소비, 식대. 매달 빠져요. 근데 60 넘어서 일자리 어디서 구해. 참는 거지. 순자 씨가 어묵꼬치를 젓가락으로 찌르더군요. 찌르는 힘이 어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조금 더 물었습니다. 순자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30년 경력 위에 쌓이며
유재호의 범법 목록을 완성해 갔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명세서 없이 현금 지급, 최저임금 미달, 부당공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상습적 폭언과 폭행,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옥분 할머니한테는 더 심한 게 있어요. 순자 씨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사장이 그 할머니한테 그래요. 사채쟁이한테 네 주소 알려줄 수 있다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빚이 있는 걸 사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로 잡아두는 거지. 할머니가 아무리 맞아도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장이 사채쟁이한테 주소를 알려줄까봐 무서운 거야. 유재호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빚이라는 약점을 쥐고 잘리면 빚쟁이가 찾아온다는 공포를 심어놓은 다음 팔순 넘은 노인을 시급도 안 되는 돈에 가둬놓은 것이었죠. 사슬에 자물쇠가 몇 개인지 세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부당공제, 폭행, 그리고 사채 약점을 이용한 협박. 자물쇠가 4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순자 씨, 저는 어묵 국물을 내려놓고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장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순자 씨가 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려온 눈이었어요. 내가 뭘 하면 돼요?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유재호가 시어머니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면 주방 구석에 세워둔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달라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을 수건 사이에 세워놓으면 돼요. 카메라만 보이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1년간 참아온 사람의 고개가 내려갈 때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보내온 영상이 제 전화기에 쌓여갔습니다. 첫 번째 영상. 유재호가 시어머니에게 느려 터진 늙은 것, 냄새나니까 손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고함치는 장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통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시어머니가 반찬 그릇을 떨어뜨리자 유재호가 뺨을 때리는 장면. 찰싹 하는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뚫고 나오더군요. 세 번째 영상. 유재호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장면. 음량을 최대로 올려야 겨우 들렸습니다. 사채쟁이한테 여기 주소 불러줄까? 응?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본 뒤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단속 현장에서 별의별 것을 다 봤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주방도, 유통기한이 2달 지난 고기를 쓰는 식당도, 직원을 화장실에 가두는 사장도 봤죠. 그때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영업정지를 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맡고 있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였거든요. 서류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촬영 영상 7건, 허수님 씨의 증언 기록, 시어머니의 메모 사진, 유재호의 임금 체불 및 부당 공제 내역. 30년간 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폴더 이름이 유사장네 국밥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는 것뿐이었죠.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 봉사상 수상식 날 예정대로 가자. 알겠습니다, 선배님. 당일 현장에서 긴급 점검 통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상담을 접수한 겁니다.
상담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사채업자 강만수, 원금 5천만 원에 월 이자 40만 원연 96% 부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초과 이자, 원금 충당 및 계약 무효 검토 요청. 접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가볍더군요. 유재호는 시어머니의 몸을 때렸고 강만수는 시어머니의 삶을 졸랐습니다. 두 자물쇠를 동시에 부숴야 시어머니가 그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봉사상 수상식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봉사상 수상식 2주 전. 저는 시어머니의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출근한 뒤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 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몰래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파스를 무릎에 붙이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쪽 무릎에만 파스가 붙어 있고 다른 쪽은 벌겋게 부은 채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문지방을 넘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메모, 제가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파스를 쥔 손이 멈추더군요. 눈동자가 빨래줄에 걸린 앞치마로 갔다가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이한테 돌려줄 돈 5천만 원, 모은 금액 68만 원, 목표 5천만 원. 제가 그 숫자를 읽는 동안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 치씩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완전히 떨구고 있었어요. 그 돈은 어머니가 갚을 빚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도연이 말만 믿고 돈을 넘긴 거다. 내 잘못이야. 도연이가 사업 살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속은 거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속았으면 더 내 잘못이지. 내가 눈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매듭이 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몇천 번을 되뇌었을 문장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매듭을 한 번에 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장판 위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전화 차단하고 명절에 얼굴 안 비추고 문자 읽지도 않고 삭제한 거. 어머니가 보험금을 둘째한테 넘겼다는 이유 하나로 3년을 그랬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머니가 뺨 맞으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줄도 몰랐고 90만 원 받으면서 16만 원 뜯기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갚을 빚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어도 어머니가 갚을 빚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물이 차오르더니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울음이 아니라 2년 동안 꽉 조여놓았던 것이 풀리는 소리 없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이 둥글게 말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안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앉지 못한 등이었습니다. 뼈가 손바닥에 닿을 만큼 말라 있었고 파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은 관절이 제 팔뚝을 쥐는 힘이 놀라울 만큼 세더군요. 정은아, 나는 내가 다시 올 줄 몰랐다. 저도 이렇게 늦을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재호의 폭행 영상을 확보한 것, 임금 체불과 부당공제 증거를 정리한 것, 세라를 통해 봉사정 수상식 당일에 긴급 점검을 나갈 것. 하나씩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상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
그 사장이 가장 잘난 척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추었습니다. 순자가 영상 찍어준 거 사장이 알면 그 사람도 잘린다. 맞을 때 자기 뺨 대신 제 팔을 먼저 잡았던 사람이 복수를 앞두고 동료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보호하겠습니다. 순자 씨하고 다른 직원들 밀린 임금까지 전부 받아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군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이 아니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반드시 그 사장한테 당한 것 전부 돌려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상식 일주 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업자 강만수의 대출 계약에 대한 법률 의견서가 나온 거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연 96%의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크게 초과하여 초과 부분은 무효. 시어머니가 2년간 갚은 이자 총액 약 960만 원 중 법정 이자를 초과한 약 760만 원은 원금에서 차감 가능. 또한 불법 고금리 계약 자체의 무효 소송도 가능.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서 초과 이자 760만 원을 차감하면 자녀 채무는 4,240만 원. 거기에 불법 계약 무효 소송까지 가면 채무 자체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년 동안 앞치마 주머니에 적어온 목표 5천만 원은 법 앞에서는 이미 허물어진 숫자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상식 당일 점검 예정대로 가능하지? 준비 다 됐습니다. 유재호가 수상소감 말하는 시점에 맞춰서 현장에 나타나겠습니다. 증거 영상은 내가 가져갈게. 수상식장 스크린에 틀 수 있는지 확인해줘. 주최 측 상인의 장비를 쓰면 됩니다. 스크린이랑 노트북 연결은 제가 사전에 세팅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6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 달 전 시어머니의 반지하 방에는 반쪽짜리 하늘만 보인다고 생각했었죠. 일주일 뒤면 시어머니에게 하늘 전체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상식 전날 저녁, 저는 관절 수술비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다시 들고 시어머니의 반지하 방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들고 가는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일 입을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림질 좀 하는 걸 보니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 이거 이번에는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자 시어머니가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2달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봉투를 이번에는 한참 바라보더군요. 수술은 이 일이 끝나고 하자. 아니요, 수상식 끝나자마자 병원 예약 잡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부은 관절로 봉투를 쥐는 손이 떨리더군요. 2달 전에는 남의 돈이라고 밀어낸 그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진우가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남편 이름이 나오자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이름을 부른 것은 3년 만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갈라진 손에 서랍에서 꺼낸 핸드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설거지통에 담갔던 손은 가죽처럼 거칠었고 관절마다 부어서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크림을 바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결혼식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30년 전과 지금 잡은 손의 방향만 바뀐 것이었습니다. 수상식 당일 아침, 유재호의 국밥집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사장이 직원 전부 불러놓고
오늘 수상식이니까 깨끗하게 입고 오라고 했어요. 사진 찍을 때 보기 좋게 하래요. 두 번째 문자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옥분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오늘은 일찍 끝내줄 테니 웃는 얼굴로 사진 찍으라고. 웃는 얼굴로 사진 찍으라. 2년 동안 뺨을 때리던 사장이 오늘 하루 봉사상 사진에 쓸 웃는 얼굴을 시어머니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정대로입니다. 순자 씨도 수상식장에 오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옷을 입었습니다. 30년간 현장에 나갈 때 입던 남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넉 달 동안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 노트북 가방 열쇠와 증거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첫 단속에 나갈 때와 같은 위치에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증거. 유재호는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겠죠. 양복 안주머니에는 수상소감 메모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였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가족. 시어머니를 때리고 약점을 쥐고 사채쟁이를 무기로 쓰면서 가둬놓은 사람이 쓸 단어였습니다. 유재호 사장님, 오늘 그 단어의 뜻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상식 당일 아침 8시 남색 정장에 단추를 채우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언니, 큰일 났어요. 사장이 눈치챈 것 같아요.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요. 오늘 아침에 사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누군가 내 식당을 조사하고 다닌다고. 내가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봤다고. 순자 씨의 숨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귓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직접 내 이름을 말한 건 아닌데 나를 보면서 말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순자 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유재호가 봤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뒀습니다. 문제는 유재호가 그것을 오늘 수상식 당일 아침에 꺼냈다는 것이었죠. 순자 씨, 지금 몸 조심하고 평소대로 행동해요. 오늘 안에 끝납니다. 전화를 끊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세라의 점검 일정은 확정된 상태이고 증거 영상은 제 가방 안에 있고 법률구조공단 의견서도 받아놓았습니다. 유재호가 의심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정대로 간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재호는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수를 두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상식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뺨을 맞을 때도 나오지 않던 떨림이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사채업자가 집에 왔다. 버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문 앞에서 돈 안 갚으면 물건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강만수, 유재호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채 빚을 쥐고 흔들던 그 지렛대를 유재호가 오늘 아침에 직접 작동시킨 거였습니다. 유재호가 아침에 직원들 앞에서 누가 조사하고 다닌다고 말한 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탐색이었습니다. 누가 반응하는지, 누가 동요하는지 보려고 던진 미끼였고, 동시에 뒤에서는 강만수를 시어머니에게 보내 저를 흔드는 양동작전을 친 거였죠. 식당이나 차리는 사장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런 수법을 써온 사장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어머니, 문 절대 열지 마세요. 근데 도연이 빚이잖아. 갚아야 되는 거잖아. 어머니,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빚은 불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연 96% 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5배예요. 초과 이자는 전부 무효고 어머니가 이미 갚은 돈에서 760만 원이 원금에서 깎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빚이잖아. 도연이 이름으로 빌린 거잖아. 도연이 이름으로 빌렸으면 도연이가 갚아야지. 왜 어머니가 맞아가면서 갚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문 밖에서 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문 안 열어? 도연이 빚 안 갚으면 이 방 보증금 압류 들어간다. 오늘 안에 안 내면 직장에 찾아가. 직장에 찾아간다. 유재호의 식당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유재호가 강만수에게 시어머니의 주소뿐 아니라 직장까지 알려준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은아, 그냥 내가 더 일해서 갚을게. 제발 수상식 일은 그만두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유재호 앞에서, 강만수 앞에서, 빚 앞에서 꿇었던 그 무릎을 다시. 어머니, 응? 어머니가 지금 포기하면 어머니는 평생 그 앞치마를 벗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 적어놓은 거 기억하시죠? 정은이한테 돌려줄 돈 5천만 원. 모은 금액 68만 원. 목표 5천만 원. 시어머니의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매달 2만 원, 3만 원 적어 내려가신 거잖아요. 100년이 넘게 걸리는 걸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만큼 단단한 사람인 거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버텨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의 들숨이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길고 떨리는 들숨이었지만 그 끝에 내쉬는 숨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뭐라고 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가 나왔다고만 말하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 절뚝이는 발소리가 한 발, 두 발. 여기 빚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문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 강만수의 반응이 들렸습니다. 2초쯤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뭐? 법률구조공단? 누가 신청한 거야? 그딴 게 먹히나 보자. 다음 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직장에 찾아간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만수가 물러난 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네 글자가 사채업자의 발을 묶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지하 방 주소를 불러주며 불법 채권 추심 신고를 넣었습니다. 강만수가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그 10분 동안 저는 버스 뒷좌석에서 전화기를 쥔 채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았고 저도 끊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불법 추심 사실을 접수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전화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4개 찍혀 있었습니다. 버스가 수상식장 근처 정류장에 멈추었습니다. 내리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5분. 수상식 시작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수상식장은 덕산시장 한가운데 있는 문화센터 대강당이었습니다. 입구에 제12회 덕산시장 모범 상인 봉사상 시상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당 뒤편 복도에서 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손에 공무원증과 점검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선배님, 다 준비됐습니다. 스크린 연결도 확인했어요. 유재호 지금 어디 있어?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이에요. 꽃다발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세라에게 건넸습니다. 수상 소감 끝나자마자 재생해줘. 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 안쪽 영상 장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는 강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구청 관계자들, 지역 언론 기자들. 무대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뒤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